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이제 안젤리스의 역사의 시작을 저자에 대한 소개, 역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안젤리스가 고유하게 제기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게 그 윤리적 공간으로서 가치 실천들에 의해서 횡단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 실천들이 서로 어, 직조되고 그 직조 속에는 갈등 관계와 동조 관계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외부의 그 가치 실천들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흡수하고 그걸로 자기 자신의 이윤 축적이라고 하는 텔로스를 달성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 가치 체계 중에 하나이다.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게 경계를 만든다는 말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울타리를 치고, 또 시위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명박산성 같은 게 청와대 쪽으로는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예 물리적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경 차량들을 이어붙여 가지고 아주 높은 산성을 만들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의 울타리치기를 한 바 있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울타리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온 것을 자기의 식량으로, 먹잇감으로, 자기의 동력으로 흡수해가는 그러한 체계로서 정립되어 왔다라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 인클로즈의 실천이 자본주의적 가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연희동에 살고 있는 전두환이 광주에 내려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던데요. 조 신부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그 헬리콥터를 동원해 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사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파렴치한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제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건데,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 그 이야기했던 그 자본주의적 그 가치 실천을 아주 전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을 다루는 강의에서 전두환 정권이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한 최초의 이제 정부였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가동되게 만드는 데에는 대량의
시민들의 저항을 바로 학살이라는 방식으로 진압하는 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그 자유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에서 제기되었던 자유, 평등, 우회 할 때 그 자유, 아래로부터 민중의 자유, 시도와행의 자유, 시민의 자유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시민들의 항쟁을 학살로서 진압할 수 있는 자유, 진압하는 자유, 바로 군부의 자유이고 권력의 자유이고 자본의 자유인 그러한 자유가 네오 리버럴리즘의 그 자유의 새로움인 셈이죠. 그래서 전두환은 자기가 군인 출신이라서 아주 폭력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국식으로 선진국식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미국식 선진국의 운영 원리라고 하는 게 시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의 자유에 기초한 그러한 통치였습니다. 칠레의 피노체트가 그러했고 한국의 전두환이 그러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점을 두고 즉 미국식 시인자유주의를 앞장서서 실천한 이 사례를 두고 이순자 전두환의 그 부인이죠. 이순자는 자기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서구 민주주의의 식의 질서를 도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 민주주의라는 말은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읽으면 된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한 사람, 미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해외 잉여 자본을 수입해 들어오고 거대한 채무를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로 체계화시켜낸 그러한 사람으로서 바로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다. 그런 말을 그게 무지 때문인지 착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민주주의라는 말로 뒤바꿔 놨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 대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형용 모순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전두환과 그 일파는 자본주의적 가치 실천을 수행하는 그 주체인데 그 가치 실천의 방식을 보면 바로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거나 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 공통적인 것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유화시키는, 즉 in my pocket 하는 그러한 실천들을 하나의 사회 원리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리로 정립하는 그러한 행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젤리스가 그 인클로즈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시초 축적 단계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종회계 그 인클로즈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고 유동적이고 갱신되어 가는 그러한 성격의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그 인클로즈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몇 가지 유형으로 안젤리스는 분류를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로는 자연적인 것, 주로 토지나 자원 같은 것들이 그렇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적인 것. 이거는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중간점이 있다고 할까요? 도시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것과 이 사회적인 것의 절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인 것, 네 번째가 인지적인 것, 지식이라거나 정서적인 생활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것일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인클로즈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막스가 주로 분석했던 인클로즈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에 해당되죠. 주로 농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수단, 그 생산수단으로부터 어떻게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분리되었던가 하는 점을 중심에 놓고 인클로즈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농민이 자신의 생활수단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그때로 종결될 수 없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을 안젤리스는 갖고 있는데 다양한 자연 자원 정책들이 인클로즈의 수법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토지 정책 같은 게 그런 건데 예를 들면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FTA인데 이 나프타에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맺어진 자유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멕시코 농민들의 오랜 그 공유지인 에히도라고 하는 공유 토지를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헌법 개정이 들어 있습니다. 에히도는 원래 판매 불가능한 것으로서 농민들이 공동으로 그 관리하고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물들을 다시 또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러한 토지였는데 이 에히도를 판매 가능하게 만들므로써 사유화 흐름에 종속시키는 것이 나프타의 독소 조항으로 들어있었고 그 라깡도나 정글을 중심으로 한
그 사파티스타들이 바로 이 에히도의 판매 가능성이라고 하는 협약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 이게 사파티스타 봉기죠. 1994년 1월 1일 날 일어났던 것인데, 이 멕시코 원주민들의 봉기는 바로 이 에히도라고 하는 토지를 사유화, 수탈하려고 하는 토지 정책을 통한 자본의 기도에 저항한 투쟁이었습니다. 멕시코 말고 볼리비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볼리비아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에 대항해서 2000년대 초에 굉장히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 정책을 무력화시킨 게 있고요. 다른 예로 전쟁 정책 같은 것을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1991년과 2년 사이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 명분은 이라크가 이웃 나라로 이렇게 그 침투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저지하는데 목표를 둔다고 했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미국이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라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천연 자원을 수탈하는 경우도 바로 인클로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토지와 자원에 대한 인클로즈가 있는가 하면, 도시 공간에 대한 인클로즈도 정책 형태로 나타나는데, 도시 설계라거나 도시 건설 같은 게 바로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안젤리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도시 공간의 현재적 배치를 달리 해가지고, 예컨대 신도시를 짓는다 라고 하면 그 신도시가 들어설 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행위는 그 자체가 내쫓는 행위는 아니랄지라도 내쫓는 것을 준비하는 하나의 거시적 작업이죠. 그러니까 도시 설계 그 자체는 바로 도시 공간을 거주민으로부터 빼앗는 것을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인클로즈라고 보는 겁니다. 도시 건설은 바로 이 도시 설계된 바를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클로즈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소작지를 방목지로 전환시키는 것처럼 설계된 것에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세운다거나 금융 단지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의 인클로즈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원들을 인클로즈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신자유주의가 그 인클로즈 정책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용되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일자리에서부터 내모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건 농민들을 토지에서 내모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정리해고 정책.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은 사회적 복지가 원체 취약했기 때문에 삭감할 만한 그런 복지가 없었지만 유럽의 그 전후 포드주의 사회가 케인즈주의적 포드주의 사회가 보통 복지국가라고 불려지는 그 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이행해 나갈 때에 케인즈주의 하에서 그 복지 형태로 받던 그 임금을 사회적 임금이죠. 사회적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감축하는 행정적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건 역시 인클로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 자원에서 그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을 내모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자원에 대한 인클로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교환했던 그 지적 자원들을 저작자 권리 보호라는 명분 하에서, 물론 이게 뭐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저작권자가 애초 그 저작물의 창조자인 경우는 예외적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독창적으로 어떤 저작물을 창조해낸 사람하고 그것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소유자하고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창조한 사람은 저작권 보유자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노동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그 저자로서 기능한 바가 없는, 독창성을 발휘한 바가 없는 기업들이 상표권이라거나 특허권이라거나 저작권과 같은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저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분리 과정에서부터 인클로즈일 뿐만 아니라 저자를 저작권에서부터 내쫓는 행위니까요.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독자, 관람자, 시청자와 같은 이 유저들을 저작물로부터 분리시켜내서 오직 화폐를 지불할 때만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인클로즈, 울타리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권범철 역자가 번역한 책에서는 전부 이제 인클로즈를 종획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자원, 도시자원, 사회자원, 인지자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양한 유형의 정치적, 법적 혹은 전쟁과 같은 물리 폭력적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인클로즈 함으로써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하자 하는 게 안젤리스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인클로즈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들은 자연적인 것이건 도시적인 것이건 사회적인 것이건 인지적인 것이건 굉장히 많은 존재들, 자연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식물, 미생물들 등까지 인간과 더불어서 참여해가지고 그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본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바로 자연 공통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도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인지적인 것도 이와 유사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중들, 그게 인간적이건 비인간적인 간에 다중들의 참여하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통장들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인클로즈라고 하는 건 바로 공통장에 대한 종획, 울타리 치기, 수탈을 통해서 그 사유물을, 사유재산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공통장 문제는 나중에 그 좀 더 본격적이고 집중적으로 별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종획된 것, 종획하는 것, 인클로즈 하는 것에서 우리 시대에 전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위 착취라는 것하고 이 종획이라고 하는 것이 맺는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막서의 경우에는 착취하고 인클로즈를 일정하게 시간적으로 분리했었죠. 적어도 자본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학설사에서 안젤리스가 언급하고 있는 이 인클로즈에 대한 막서의 다른 생각은 또 그것과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고 있는 자본론 1권 그 8장입니까? 장은 지금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쨌건 시초 축적에 대한 그 챕터 같은 경우는 강탈과 그 수탈이라는 방식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가 제발로 선 이후의 과정, 즉 이미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들이 분리되어져 가지고 일상 속에서 이 분리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내면화한 후 그것을 자기 자신의 생활 규범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두 개의 계급이 뚜렷이 이제 형성된 이후의 과정을 설명할 때하고는 다른 거죠. 시초 축적 단계를 이제 강탈과 수탈이라고 본다면, 노동자와 자본가라고 하는 두 계급이 뚜렷이 형성되어지고, 노동자가 노동 시장에 자기 노동력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판매하고, 자본가가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노동 과정 속에서 잉여 가치를 창출해내 가지고 이걸 이윤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하나의 사회의 운영 원리로 자리 잡은 시대. 이때에는 굳이 시초 축적기에 사용했던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착취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바이올런스가 아니라 익스플로이테이션, 폭력이 아니라 그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그 이윤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주된 말하자면 축적 원리로 자리 잡는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탈과 강탈과 착취가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한 막스를 우리는 주로 이제 읽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가치화라고 하는 건 무엇이고, 바로 그 가치화에 대한 법칙적 규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논란들이 막스의 저작 이후에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제기되고 논쟁으로 발전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가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가치 법칙의 문제는 또 별도의 이야기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 좀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가지고 그냥 간단히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안젤리스의 가치 법칙 개념만을 다룬다 하더라도 좀 별도의 이야기로 분리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그 종획이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치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문제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치법칙을 다루는 다음번 이야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